자,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 라디오 에디션 소설가 고예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작가님? 오늘은 네, 시인 백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혹시 아시는지 백석. 백석. 저도 인터뷰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그나마 이제 수험생 때 수능 준비하면서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백석의 어떤 작품을 혹시 접하셨는지. 그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적어왔는데 나와 나타샤와 그 흰 당나귀 이 작품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제목이 너무 특이했고 그렇죠. 전 이런 제목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무슨 제목이지? 하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배울 때도 좀 재밌게 배웠던 것 같고요. 혹시 얼굴도 아시나요? 얼굴 검색해봤죠. 네. 잘생겼던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먹히는 얼굴이라서 되게 댄디하고 네. 약간 성수동에서 볼 법한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아이돌 같은. 네네. 그리고 복장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없는 옛날에도 이렇게 돈만 생기면 좀 이렇게 좀 잘 차려 입는데 썼다고 하고 머리 스타일도 좀 신경을 썼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의 얼굴이나 혹은 나만에 남아있는 어떤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의 작품 등등으로 이제 아직까지도 남한에서 많이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백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백석이라는 아호 혹은 필명으로 널리 알려져서 본명은 좀 생소하더라고요. 백기행이라는 이름으로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보냈다라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 출신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에 못 가니까 네. 뭐 평안북도 정주 이러면은 좀 감이 안 잡히지만 이제 그때는 일제 강점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가 당연히 자유로웠으니까 1912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고 오산학교가 이제 세운 게 아까 얘기하신 남강 이승훈 선생. 그러면 또 이승훈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네. 그 3.1운동을 이제 기획했던 33인 중에 한 명이에요. 민족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용운은 잘 알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한용운 선생은 주로 이제 불교인데 남한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이고 그분은 이제 기독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학교고 그때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던 게 조만식 선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니요, 들어봤어요. 네, 그분 역시 잊혀졌어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그 교장 선생님이 고당 조만식 선생이었는데 이 백석이 하숙을 하면서 오산학교를 다니면서 그 조만식 선생님 집에서 하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집에서 하숙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내면서 공부를 잘하네. 그러니까 그때 3개국어를 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네, 대단하죠. 네.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그래서 아까 흰 당나귀, 뭐 나타샤 네. 제목이 독특하다. 진짜 독특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나타샤가 이제 사실은 러시아 여성의 이름 같은 그런 것이라서 지금도 생소한데 그때는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좀 더 이제 독특하고 새로웠던 제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오산 학교에서 인연이 되어서 조만식 선생님이랑 인연을 맺고 약간 조만식 선생님은 여훈영 선생님은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네, 약간 남한의 중도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북한의 중도파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사실 오산학교 되게 유명해요. 김소월 시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배이고 그다음에 뭐 이광수 작가, 홍명희 작가는 그 교사로도 갔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오산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의 조선일보에 입사를 합니다. 거기서 취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 이런 직장 동료라고나 할까요? 뭐 여러 명을 사귀면서 이렇게 삼총사처럼 3명의 사내들과 그러니까 포함해서 자신을 어울리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대단한 사람의 첫사랑, 그 아름다운 수뇌보를 기대해 봤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약간 치정극에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조금 더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예. 지금은 너무 촬영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는 눈도 많고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그렇지.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없으니까. 정해진 법도 딱히 없고 그냥 뭐 어때? 약간 예. 그리고 좀 아무래도 남성의 지위가 좀 더 높아서 그냥 남성들은 좀 더 자유롭게 좀 그런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네.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말 그대로 근현대판 잘못된 만남 김건모의 노래 가사처럼 친구의 아내, 친구의 여자친구인가? 친구의 그렇게 된 건데 네. 그 이제 조선일보에 입사했을 때 허준, 신현중, 백석 이렇게 세 명이서 친했어요. 아까 말했던 삼총사. 네. 네. 그 허준은 그 백석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서 친했고 그다음에 신현중 그 사람은 백석이랑 좀 다르게 굉장히 좀 다혈질이고 약간 진보적인 목소리를 잘 내는 어떤 지식인 예. 지금의 서울대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을 나온 수재였고 네.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온 적도 있는 어떤 좀 약간 목소리를 내는 사람? 약간 백석과는 결이 달랐던? 근데 세 명이서 친했는데 이제 이 허준이 통영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신현중이 자기 여동생 소개시켜줘서 예. 그래서 이제 신현중도 가고 허준은 신랑이고 그리고 백석은 친구니까 간 거죠. 결혼식에. 네. 통영에 갔는데 그 신현중의 누나가 있어요. 네. 누나가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들도 막 데리고 온 거죠. 그 결혼식에. 근데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이 백석이 꽂힌 거예요. 아, 반했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좀 신현중에게 어떻게 좀 다리를 놔달라. 네, 뭐 누나의 뭐 이렇게 제자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푸시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잘 될 것 같았지만 그 지금도 네. 서울에서 통영까지 너무 멀잖아요. 엄청 멀죠. 네. 아무리 교통수단이 발달했지만 네. 100년 전보다 가려면 마음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마음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백석이 그 여성에게 꽂혀서 1년에 3번을 가요. 통영을. 오. 예. 1월에 한 번 가고 4월에 한 번 가고 12월에 한 번 가거든요. 네, 네. 근데 참 애석하게도 그 3번 다 네. 갔는데 한 번도 못 만나요. 그 여성을. 왜? 박경련이라는 그 마음에 둔 여성을. 3번이나 찾아갔는데. 네. 뭐 이유는 다양했는데 뭐 이렇게 찾아서 방문을 하면은 뭐 지금 없는데 만날 수 없어라고 뭐 했다든지 갈 때마다 없었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사실은 하나의 그냥 속임수였던 거고. 네. 예, 알고 보니까 참 그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노래 가사처럼 그 다음 해에 신현중과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그 박경련이라는 여성이. 예.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 네. 막 이렇게 막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일설에는 뭐 다리를 놔주려고 했는데 뭐 점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뭐 이성으로 보이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박경련은 백석 같은 좀 그런 예술인 약간 좀 댄디하고 약간 조금 가벼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은 별로였다더라. 오히려 신현중처럼 남자답고 좀 그런 묵직한 사람을 좋아했다더라. 뭐 분분한데 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현중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거잖아요. 조선일보에. 네. 예, 그래서 신현중은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하고 이제 통영에서 교편을 잡고 아예 그냥 교사로 눌러 앉아서 죽을 때까지 통영에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친구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걸 알았지만 내가 결혼한 거네요. 아, 그쵸. 신현중이.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 백석은 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무기는 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편의 글을 남겨요. 그 처음에 사랑했을 때 되게 좋아하는 첫사랑 그런 고백의 심정으로 썼던 글은 네. 미역오리처럼 말라서 귤껍질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 이런 진짜 사랑했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20대잖아요. 그때가 네. 정말 20대 초반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사랑에 불타오르던 나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사랑의 시를 썼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친구랑 결혼을 하고 이제 매기는 시를 또 써야 되잖아요. 네. 매기는 시도 씁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도 살뜰하던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원망, 이별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방금 그 읽어주신 구절이 신현중과 박경련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들은 백석이
이 말 못한 회한을 담아 쓴 19절이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은의 한 구절인데 예민한 시인에게는 이 배신의 충격과 시련의 상처가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사랑은 또 사랑으로 있는다란 말 있지 않습니까? 백석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면서요. 네. 그 이전에 그거를 또 한번 얘기를 근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요? 이 신현중과 네. 이 박경련이 네. 100년 해로를 했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군요. 네. 물론 그 이후에 해방되고 한국 전쟁 일어나고 분단되고 이제 소식이 끊기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살긴 했고 뭐 불화가 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잘 살다 갔지만 어떤 웃지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면 네. 결과적으로 백석은 북한에 남았거든요. 그리고 신현중은 결과적으로 남한에 남았어요. 네. 이 둘이가 굉장히 이 박경련 여성까지 오래 살아요. 어. 그 박경련은 2000년까지 삽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1996년인가? 그 백석도 80세까지 살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다들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뭐 이 시기를 다 겪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한창 이 백석은 북한에서 어쩔 수 없이 김일성 정권에 살아남기 위해서 박정희를 욕하는 시를 쓰고 그리고 이 신현중은 또 살아남기 위해서 박정희를 찬양하는 글을 쓰고 그리고 원래 이 신현중이 약혼녀가 있었어요. 이 박경련 전에? 네. 근데 깨고 한 거거든요. 와. 네. 그래서 이 약혼녀의 아버지 때문에 약혼을 하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같은 좌익운동 쪽에 있었던 아저씨한테 자기 딸을 소개받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약혼이 깨졌으니까 자기 딸이. 그래서 그 김준현이라는 좌익 운동하던 아저씨인데 이제 이 신현중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현중이 박정희 찬양하는 글을 쓸 때 남한에서 박정희를 또 까는 글을 박정희는 사실 남로당의 뭐 그런 거였고 제일 빨갱이를 색출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빨갱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비방을 하는 네. 그런 또 웃지 못할 스토리가 있죠. 있었군요. 그러면 새로운 인연은 어떤 분인가요? 백석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네, 이제 아픈 사랑은 가고 또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를 그렇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1월, 4월, 12월을 갔다고 했잖아요. 찾아러 총 통영에 1년에 3번을 한 번도 네. 못 만났지만 1월, 4월 가고 못 만나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마상을 입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하면서 그 조선일보를 아예 그만둬버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함흥에 가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잠깐 사는데 그때 이제 자야라는 실제 이름은 김영한인데 자야라고 불렸는데 기생이에요. 이 기생 그때 백석이 26, 자야는 22. 너무 어리고 젊은 청춘들이 네. 이제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백석의 부모님이 인정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결혼을 빨리 해라. 근데 그때 26이면 빨리 결혼해야 되는 나이. 그때 시대상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등살에 못 이겨 첫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나중에 신현중이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네. 홧김에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자야와 또 이제 싸운 거죠.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냐 시작해서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자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네. 또 이제 부모님이 등살에 못 이겨 좀 제 생각에는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백석이. 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남자들이 좀 두 집 살림 혹은 첩이 있다거나 그런 좀 덜티한 분위기였는데 백석은 굉장히 깔끔한 사람인 거예요. 차라리 이혼을 여러 번 하겠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네. 또 이혼을 하고 네. 자야에게 갑니다. 계속 가네요, 자야한테.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사랑이 좀 뜨겁고 진지하고 심각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도피처 같은 사랑이기도 하고 자야도 사실 그 당시 옛날에 돈이 너무 없어서 팔려간 거거든요. 원해서 기생이 된 게 아니라 약간 서로에게 도피처 같은 그런 사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빨리 정해라. 나냐, 결혼할 거냐,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막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간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조선일보는 거의 그냥 이제 친일파를 변론하는 그런 민족지가 이미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문인들 대부분이 변절을 하고, 그래서 백석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포지션을 좀 정해야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자야와도 어떻게 단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백석이 시인답게 이름을 짓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박경련에게는 란이라는 예쁜 별명을, 그리고 김영한에게는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에서 따온 자야라는 멋진 아명을 지어줍니다. 자, 자야와 백석의 사랑. 하지만 이 역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긋나고 만다라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단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친일이냐, 뭐 그냥 아니면은 뭐 그냥 침묵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싸울 것이냐, 혹은 이 사랑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뭐 그만둘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네. 예, 계속해서 이제 진짜 선택의 기로, 네. 방황의 시기. 그래서 이 백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나랑 같이 만주로 떠나자. 자야한테. 네. 거기서 모든 걸 새롭게 우리 둘만 아무도 모르게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야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 판단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안 갔어요? 네, 안 가니까 이제 좀 이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 네, 이제 슬픈 러브 스토리가. 바람은 좀 갔길 예. 바랐는데 안 갔거든요. 예, 그래서 자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에 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는 변할 게 없다. 우리는 달라지는 게 없고 다만 그 곳이 변할 뿐이지. 그래서 나는 가지 않을 거다. 나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 금방 해방이 될 줄,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날 줄, 분단이 될 줄, 못 만날 줄 모르고 간 거죠. 백석은. 네. 이제 위로 가버리고 자야는 남한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방이 돼요. 이 해방 직전에 자야가 굉장히 잘 나가는 조선총독부 관광엽서의 모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승승장구, 돈도 잘 벌고 불러준 데도 많고 잘 나가는 기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석은 위로 올라가서 또 결혼을 하는데 네. 그 피아니스트 그 문경욱이라는 여성인데 또 결혼을 했지만 뭐 이런 고부 갈등, 뭐 유산, 뭐 등등으로 또 이혼을 하게 돼요. 벌써 3번 들었어요, 이혼을. 네, 맞습니다. 네. 몇 번을 하는 거야? 저는 약간 좋게 해석을 한다면 네. 뭐 여러 명 같이 이렇게 문어다리 하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또 만나는 게 낫다. 그런 좀 뭐 좋게 보자면 그렇죠,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굳이 이혼을 이건데 그렇게 좀 옹호를 하자면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문경욱이라는 피아니스트는 김일성 정권에서 굉장히 총애를 받아서 잘 풀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4살 연하의 리윤희라는 여성과 이제 4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14살 차이로 안 보여요. 그 비슷해 보여요, 나이가. 그러니까 댄디한 게 어디를 안 가고 늙어서도 멋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김일성 정권에서 핍박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혼이나 사랑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이제 자식도 거기서 뭐 낳고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좀 돌이켜 보면 백석이랑 자야랑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로 이제 김영한의 후일담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자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해방 후에도 이제 거기가 이제 나중에 요정처럼 되면서 기생집이 요정처럼 되면서 고위 관리들이 많이 찾아들게 되고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되면서 이제 이 돈을 어느 날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에게 찾아가 이 7,000평이 되는 대지를 다 헌납을 하겠다고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10년이나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하다가 한 자야가 죽기 3년 전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여인들이 뭐 술을 따르고 춤을 추고 뭐 노랫소리가 오가고 그랬던 곳이 경건한 기도 소리가 울리는 절로 변모 탈바꿈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좀 완전히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길상사라는 절에 가면은 그 옛날에 대원각이라는 기생집이었다는 게 이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예. 그래서 그 곳에 가면은 자야의 공덕비도 세워져 있고 오. 그리고 이제 자야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네. 시간이 엄청 흐르고 나서 한 80쯤 되었을 때 내 사랑 백석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 어떻게 했었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일방적인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이라는 어떤 일각의 어떤 얘기? 해석 뭐 이야기도 있고 네. 아니다 정말 뭐 백석이 나만에 없어서 들을 수 없지만 구구절절 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에서 기부가 끝나지 않고 네. 창작가 비평이라는 출판사에 2억 원을 그 당시에 돈으로 내놓으면서 백석 문학상 기리는 것을 제정해달라라고 말해서 그거를 상 받은 사람이 안도현 그 연어로 유명한 안도현 시인인데 그래서 그분이 그 상을 받고 백석 평전을 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실 백석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책을 보면 좋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을 했던 도종환 시인도 그 문학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에야 시대가 좋아져서 백석 책도 구해서 읽을 수 있고 시도 구해서 읽고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을 예전에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뭔가 끌려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만큼 굉장히 아예 금기시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예. 확실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영한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자야가 한 말을 좀 보면 1,000억 원의 돈도 그 사람 시 한 줄만도 못하다 이런 말도 남기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백석과 백석의 시를 사랑했던 여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백석도 그녀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명시를 남겼는데 결국은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백석의 이후 생애도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아까 1,000억 원의 돈도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라는 말은 어떤 누군가가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 다 주는 거 아깝다. 저거 팔면은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통째로 기부를 할 수가 있냐. 라는 질문에 이제 자야가 대답을 한 거구나. 그깟 1,000억 원? 이러면서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 라고 그때 이렇게 반격의 야. 대답을 했던 따라가지 거였고. 그때 만주. 갑자기 그쵸. 따라갔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쵸. 좀 안타깝네요. 근데 따라갔더라면 이제 이런 아름답고 슬픈 이런 또 후일담을 우리는 또 못 만났을 수도 그럴 있다. 수도 있겠네. 네. 백석의 이후 생애 어땠어요? 그것도 참 네. 백석이 이제 너무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제 백석은 일제강점기 때도 스피커를 내는 어떤 독립군 기질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절을 하고 뭐 일제를 찬양하는 시를 쓰고 앞장서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나 다 좀 소극적이었던 사람? 그래서 그 해방되었을 무렵에 물론 백석의 고향이 북한의 정주에 있어서 간 것도 있지만 그 번역도 굉장히 잘하고 3개 국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당 조만식 그때 교장 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었던 그분이 내가 소련말 잘 못하는데 통역으로 좀 내 옆에 좀 있어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갈 때였고, 그래서 이 백석이 그 부탁에 응해서 북한에 아예 정착을 해서 해방 후에 그런 어떤 통역사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랑 동갑이에요, 백석이. 그래요. 그래서 해방 당시에 김일성이 딱 젊은 김일성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결과를 예상 못했겠죠. 제 생각에는 백석이 너무 순수한 어떤 고결한 시인이라서, 그러니까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약간 눈치채고 약간 북한 돌아가는 게 수상한데 이상한데 야 빨리 남한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갈 사람은 다 갔어요. 사실 한국 전쟁 이전에 네. 해방되고 다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 5년 동안. 근데 약간 우물쭈물한 것도 있고 나는 정치랑 무관한 사람인데 뭐 나에게 별일 있겠어? 약간 그런 안일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만식 선생님이 옆에 있어 달라고 했으니까 네, 있어줬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있지만 이제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김일성 정권에게 쓴소리를 하다가 고려 호텔에 감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석은 정말 쭈구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다 숙청당하던 시기에 문인들이 숙청당하던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하는 막 글을 써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 눈에는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부야? 좀 더 세게 못 써?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읽어보면은 좀 낯뜨거운 그런 시를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나는 공산주의의 자랑이며 뭐 이런 시도 쓰고 그리고 그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침략자는 인류의 원수다. 뭐 이런 시도 쓰고 정말 살기 위해서 쓴 글이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뭐 햇님이 낳은 아들 거룩한 인민의 수령. 찬양이네 이건. 네, 그러니까 그 흰 그 당나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같은 글을 쓰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1차원적이고 너무 색깔론에 이렇게 버무려진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럼에도 김일성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를 삼수갑산이라는 오지로 보내고 어쩌면은 그래도 숙청당하지 않고 안 죽은 게 어떻게 보면은 잘 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지로 보내서 30몇 년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50세에 절필하라고 해요. 네. 아무것도 쓰지 마라 너는. 그래서 쓰고 싶어도 쓰다가 삼키고 쓰다가 불태우고 했겠죠. 그래서 83세 죽었는데 그 30여 년간을 문학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숨 죽인 채 살다가 죽었던 거죠. 네. 자, 억압적인 체제 아래서 자신만의 시를 더 내놓을 수 없다는 게 못내 안타깝습니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자, 백석과 자야 저 세상에선 제외했을까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마지막 구절 읊어드리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자, 오늘은 백석 시인과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에나의 휴먼 레코드 소설가 고에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